방송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오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오늘도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중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야는 각각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여당에선 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단일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야 각 당의 보좌관들의 눈으로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조목조목 살펴보고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모시고 백서 제작 의미 짚어보면서 여당 재편 방향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용산 회동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실무 협의가 오늘도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아쉬움이 남은 준비 회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검토 결과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사전에 이 조율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좀 검토 의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좀 없었다는 아쉬움을 얘기했고요. 조금 전에 홍철호 정무수석도요 별도로 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어떤 사전의 의제 조율이나 뭐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빠른 시일에 하자 그런 입장이라는데 참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범 비서관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뭐 의제랄지 아니면 조건들 이런 거는 못 받겠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지금 상황이 남북 정상회담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총선을 끝나고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총선 참패와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만남을 가지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은 그냥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제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최상병 특검이나 또 25만 원 재난지원금 등 정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평행선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만나자고는 또 대통령실에 해놓고 이걸 또 거부하게 되면 또 대통령실에서 또 실책을 가지는 상황이 돼서 좀 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그 자리에서 관철이 되지 않으면 못 만나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당에서는 그
그 대통령님이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당에서 생각하는 거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경제 상황이나 민생 상황에서 봤을 네네. 때 급하게 만나서 처리해야 될 정책적 과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만나서 이거를 논의하자. 그래서 의제 설정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단순히 만나는 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네네. 저희는 급하다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의제 세팅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도 그렇고 저희 야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네. 23개월 만에 지금 만나는 건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안 만난다고 만날 수 없다고 티격태격 하기보다는 네네. 어떤 의제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할 것들은 얘기를 하고 아직 그 의제 설정을 안 하더라도 만나면 또 얘기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금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조현욱 보좌관님, 그 여의도 정치 상당히 구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영수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과거에 영수회담 할 때 뭐 의제 놓고 줄다리기를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없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가장 많았던 거는 국민의 정부 네. DJ 때입니다. 그때 8번 영수회담을 했었고. 그때는 뭐 IMF도 있었고.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들도 이제 뭐 횟수는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다자회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 민주당 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붙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했던 상황이 이때까지 왔던 거고 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제의를 했던 거는 분명히 선거 결과라는 것 그건 분명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강제한 거예요. 네네. 이제 얘네 만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만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원했던 거 아니고 하지만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야 돼요. 지금 무조건. 근데 여기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의 영수회담은 어떤 거냐면은 대통령이 네. 국정 운영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야당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야당 대표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이런 의견 갖고 있는데 니네 좀 반영을 좀 해라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자리예요.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는 국민들이 합니다. 아 야당 대표가 가서 저런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이 변하냐 안 변하냐 대통령이 변하냐 안 변하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를 다시 할 겁니다. 네. 아 둘이서 만났는데 대통령이 야당과 어떤 변화를 가져나가는가 국민들한테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보고 아 누구한테 점수를 더 줄 것인가를 그걸로 결론이 나는 거지 의제가 뭐가 됐느니 끝나고 나가지고 무슨 정상회담처럼 앉아가지고 브리핑을 같이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실은 대변인이 또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야당도 같이 배석했던 수석 대변인이나 아니면 누가 가서 브리핑을 할 거고 그렇죠. 각자 입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의제는 얼마나 어렵게 국민들이 만나게 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뭘 해내야 되냐면은 좀 자주 만나자 이제. 좀 뭐 정리화 좀 합시다. 네네. 막 1년에 한 2번이라도 만납시다.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김비서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위 당정 하잖아요. 예. 고위 당정 요즘에 또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 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실무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 이런 여야정 거라도 협의체. 돌려라 좀. 예. 그래서 이제 의석수가 거의 뭐 이제 3분의 2 가까이 되니까 여의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실무 여야정 협의체라도 돌려서 정책 같은 거 추진할 때 야당 얘기도 좀 듣고 해라.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이번에 뭘 만들어내 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가 야당이 이겼네. 혹은 여당이 졌네. 대통령이 패배했네. 이거를 받아낸다가는 거는 너무 유화적인 것 같아요. 6568님 영수회담 아직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서로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려면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지 하시는데 그 민주당의 경우는요. 뭐 이런 영수회담을 하면 물론 지도부가 어떤 조율도 하고 뭐 이런 검토도 하겠지만은 핵심 지도부의 뭐 보좌진 분들은 그러면은 뭐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회동 형식이랄지 뭐 결과물 발표 방식이랄지 뭐 그런 것의 조언이나 뭐 여론 수렴 과정 같은 게 있나요?
저희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건 없어요. 예. 어쨌든 그 지도부나 여기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실무진들 의원들의 예. 보좌진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확인하는 건 있지만 네네. 당내 이제 원내 스텝들이 있고 당 정책위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젠다를 세팅해가고 그쪽에서 또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하고 보좌진들을 물론 할 수 있겠죠. 당 대표 보좌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실무 의원들 보좌진들에게 의견 조율하고 이건 어떻게 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보좌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좌진들이 이제 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잘하는 보좌진들에게 이건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의견 조율을 하긴 하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보좌진들 통해서 요런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큰 것들을 물어보거나 그걸로 인해서 좌우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실하고 지금 민주당 간의 조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뭐 창구를 마련하는 게 있나요? 먼저 속이 좀 터지겠죠. 예. 원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만 만난 게 아니라 예. 여당 대표도 같이 만나서 3자 회담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당이 총선을 패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다 그렇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성급하게 이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만약에 어떤 안에 대해서 야당 대표하고 협의를 돼가지고 어떤 예. 결과물이 도출을 하면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하고 정말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될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옹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이제 아젠다를 잡고 야당 대표하고 논의를 하고 야당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당 차원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당의 의견들이 좀 첨부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835 아니, 저는 이 네,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좀 디펜스를 좀 해주고 싶은데 무슨 3자예요. 3자는 먼저 만나자 그랬잖아요. 예. 여당 대표를 한동훈 위원장 네네.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먼저 안 만나겠다 그랬는데 여당이 기회를 먼저 박차버린 그때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 시스템이 대표가 없는 아니라 거고. 어쨌거나 비대위원장이 이 차원에서 간 거고 실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원에서 이걸 만들자고 했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선거 후의 결과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비대위원장도 없는 상태고 만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급했던 거 같은 거죠. 뭐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놓고 예, 예. 뭐 임시로 관리형이라도 비대라도 좀 꾸려놓고 맞죠. 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 보좌님 말씀대로 국민은 만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전혀 준비 없이 급하게 이래 확 잡은 것 같아요. 8355님 30년 된 피아노를 조율했어요. 검은 건반, 하얀 건반 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조율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여야 모두 지금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 선출하기로 했는데 좀 경선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선을 안 거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 관심사인데 뭐 관련해서 나이 연대설이라고 나왔죠. 나경원 당선인과 이철규 의원 간의 연대설. 근데 또 나경원 당선인께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고 이철규 의원은 자다가 봉창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좀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님 말고도 뭐 김도, 박상훈, 박대출 뭐 여러분들 거론은 되지만은 여당 분위기는 어때요? 먼저 아까 전에 얘기드린 대로 나이 연대 이런 거 자체 나오는 거가 벌써 국민들한테 한 템포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전에도 김장연대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일각에서는 영남권 의원들 때문에 선거에 졌다. 네. 영남 사고방식에 졌다. 그런데 또 영남권 의원들은 아니다. 영남권에서 개헌 저지선이나 보수표를 몰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두 얘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개헌 저지를 할 수 있는 보수를 집결시킬 수 있는 영남을 챙긴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보수층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 중에 분명히 옳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문제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이 당이 다시 또 윤심이 작동되는 당의 차원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논리로 영남권은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업시키면 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영남권 의원들 중에서도 김도호 의원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원님들도 분명히 인품도 좋고 아주 좋은 분들 많아요. 저도 국회에서 보면 뭐 김도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여야를 어우르면서 또 충분한 협상력도 있고 네. 지도력도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냥 영남권이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친윤 의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논리들을 배제하고 정말 이제 그 여소야대 입장에서 네. 야당과의 조율을 하면서 원내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잘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네. 굳이 영남권이라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박찬대 의원 추대 분위기가 형성된다는데 그러면 단독 입후보인가요? 그러면 입후보자가 한 명이면은 그냥 찬반 투표로 그냥 끝내나는 과반도 해야 되나요? 찬반으로 하죠 저희. 박수 치고 박수 끝내야 치고 박수 끝내죠. 그냥. 예. 근데 예.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모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는 문자를 보냈던데 예. 일단 민주당 체제 자체가 지금 이재명 체제가 국권화됐기 때문에 친명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명성이 강한 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명이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님들도 어차피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몸살이고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박찬대 의원이 예. 그래도 추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인데 개인적으로는 선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했다가 계속 불출마. 네. 좀 전에 박주민 의원도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혹시 이런 교통 정리는 누가 하시나요?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너무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친명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나가시려고 했다고 처음에 마음 먹었던 분들도 좀 들어가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혹시 대표가 직접 정리를 하시나요? 뭐 대표님이 말씀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뭐 아니면 이제 의원들끼리도 네. 정리를 하시겠죠. 어차피 원내대표 1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이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선명성 강한 더 실무적으로 그 당대표나 당의 입장에서 자 원내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분이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모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박찬대 의원은 뭐 실력과 성과를 화답하겠다 이런 입후보 하면서 의지를 밝히시긴 했습니다. 조영혁 부장님.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이제 노란불에서 이제 빨간불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노란불에서 빨간불이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뭐 사당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경쟁조차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비명 인증 같은 그런 이제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아무도 도전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치 무슨 입찰하는데 들러리 입찰도 못 해요 지금. 나가는 순간에 저거는 배신자. 예. 뭐 이런 당원 강성 당원들한테 그런 이미지 같은 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괜찮은가 하는 게 물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났지만 좀 걱정스러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쟁해야 돼요. 경쟁하고 누가 보더라도 들러리 입찰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노란불에서 빨간불 가는 네. 것 같다. 민주당이 예. 저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또 민주당 원래 체제가 그런 형질을 가진 당이기 때문에 네.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원내대표나 이런 선거 때문에 분탕이 나가지고 나쁜 모습 안 보이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 조율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하나 보좌진 분들께 궁금한 게요. 이게 원내대표로 올라서면 보좌진 분들의 역할이나 업무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의원회관에서 뭐 본청으로 사무공간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범위가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 당직자로서 뭐 일하는 건 또 성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께서 일단 네. 원내대표실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들이 원내대표실로 자리를 옮겨가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에 따른 그 TO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TO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원내대표 TO를 그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원내 당직자들이 있고 예, 예. 그래서 당직자 TO에 보좌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직자로 채워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원내대표도 어쨌든 원내 일정 때문에 바빠서 국회 업무 상임위 업무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원내대표가 뭐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도 겸직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좌진들이 정책이나 입법 활동하는 거는 네. 또 원래대로 합니다. 예, 좀
뭐 가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살림이 좀 핍니다. 살림 좀 핀다. 살림은 필요해. 아 그게 되게 깔끔하게 살림이 좀 핀다. 자, 뭐 차기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만약에 친윤 친명이 급부상하면 조현욱 부장님 차기 국회에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싶습니다. 좀 걱정은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더 문제예요. 의장. 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친윤 친명이야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네. 그거는 뭐 공천 과정서부터 지금 뭐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건 뭐 크게 걱정할 문제, 이미 다 걱정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뭐 특히 이제 계속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출신 의장들이 쭉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최근에 민주당 출신이었었는데 여당이었기도 했었고 야당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네. 민주당 의장들이었는데 이 의장이 되게 되면은 당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된 다음 날부터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의회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예.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훨씬 더 친명 경선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좀 더 걱정스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당연히 자당의 이익, 그다음에 좌파의 이익, 당파적 이익을 분명히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의장이 그 길에 나서는 순간에 이제 뭐 국회가 이제 산으로 가겠죠. 예.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요 황운하 당선인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는데 한 10분 만에 끝났다고 해요. 만장일치로. 뭐 이분이 유일한 재선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일단 지금은 아닌데 또 대표 또 원내대표 되신 당선인까지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고요. 향후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또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가 다수당의 머릿수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조국 혁신당이 12명이 있는 의원들이 거기서 원내대표를 꼽았다고 해서 뭐 원내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 민주당에다가 어떤 의원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뭐 원내대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 자기들끼리 또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뿐이지.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듯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게 네. 또 터지면 오히려 민주당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선거 때 돌풍을 가진 12석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뭐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자꾸 거리를 두고 있고 뭐 본인들도 이번에 영수회담 하는 데서도 또 같이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을 띄워줄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끼리는 뭐 원내대표를 만들어 구성을 해도 국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뭐 할 방법들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동현 부장님 지금 또 제가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첨언하실 거 있어요. 제가 원래 네. 뭐 비교섭이니까 비교섭이죠. 잘 알아가지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좀 잘해야 돼요. 사실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2명인데 상임위가 17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우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 이제 도로 돌아갔지만 우당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1명 정도씩은 다 들어갈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그렇게 배치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각 상임위 내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개혁신당하고 큰 차이가 있는 점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0명 이상의 예, 법안을 가능한데 이거는 정의당도 못 해냈던 일이에요. 네. 정의당이 얼마나 법안 도장 받으려고 노력이 많은데요. 그동안 막 하고 싶어도 도장 못 받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찍어달라고 하고 여기 찍어달라고 맨날 그 저희들 표현으로는 진짜 도장 구걸을 다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조국혁신당은 단독 법안 발의하고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의제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뭔가요? 특별 의결 조항들이 있어요. 예. 패스트 트랙이나 아니면은 본회의 직상정 같은 거 할 때는 5분의 3이 필요해요. 네. 민주당은 반드시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12명이. 예. 그래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엄청 중요하죠. 10분 만에 추대된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10분 만에 추대된 게 아마 원내 경험이 있는 유일하신 재선 분이었는데 지금 의원이니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이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하려면 5분의 3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170
일석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필요하거든요. 조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네네. 국민의힘에게는 이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우리 당이 하는 거 반대로만 했더니 강북 험지에서 당선됐다. 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이 오늘 그 모임에서 한 얘기인데 모임이 열렸죠. 오늘 그 여의도 연구원 여연 주최로 22대 총선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 이 말은 정말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선거 때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맞죠. 그 김재섭 당선자뿐만 아니라 예. 김종혁 그 납선자시죠. 전 예, 예. 후보자께서도 경제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용산에 있는 경제 관련된 수석들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민심과 항상 괴리된 행동들을 항상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제기했지만 국민의힘은 항상 선거가 떨어지면 민심에 대한 회초리를 듣고 민심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백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네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뭐 원내대표도 듣고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방향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나타내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를 치르고 그 백서에 따라서 또 정책을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들이 얼만큼 반영이 되는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요거 질문 좀 들어볼게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요. 지금 240만 명 이르는 권리당원을 배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당 지지층 주류 세력도 친명으로 확고하게 가져가서 그러면은 강성 팬덤 정치가 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민생이나 협치보다 대여 강경 투쟁에만 좀 고집하고 또 주요한 현안 판단도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게 이게 적절할까 이런 우려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굳히기 들어가는 240만 명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절반 정도가 아마 지난 대선 전후에서 다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네. 그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총선 저희 공천 과정에서 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갔지 않습니까? 서대문갑 같은 경우는 70%를 전국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까지도 왔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총선을 승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쨌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대선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당대표 유임설도 연임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좀 더 당원으로 모여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에도 아마 이렇게 해서 일단 친문 지지층들 들어와서 이렇게 흡수돼서 당원을 하듯이 네네. 그렇게 해서 강성하게 나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예. 조현욱 부장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다음 주에 어쨌든 임시국회 관련해서 오찬 회동 통해서 재협상을 한다는데 하여튼 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 변화가 없으면 김진표 의장에게 뭐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도 해달라는 주장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진표 의장이 제 기억에는 이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 합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요. 임시회야 뭐 소집이 되는 거고, 예. 뭐 그거 요건 따르면 임시가 소집되는 건데 네.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네네. 본회의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김진표 의장 지금 이제 마지막 임시회인데 그 안건을 직권으로 그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셨던 걸 보면은.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것들 지금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네.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협의되지 않은 안건들 원내대표 간에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5월 임시에는 지금 보이는 법안들 말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데 쟁점 법안 말고 더 많은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직회부 상정하겠다는 그런 것도 그런 법안 말고 예, 지금 예.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새해마다 이제 마지막 4년 차에 5월 임시회 그러니까 131명이 지금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선원이 다음번에 131명이라는 얘기는 지금 5월 임시회는 131명의 낙선자가 하는
국회잖아요. 그렇죠. 이때 굉장히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도 그렇고 8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그래서 본회의는 열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쟁점 법안들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네.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적다고 지금. 네. 그건 적어도 일단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예. 지금 쌓여 있는 민생 법안들 해야 될 법안들이 있는데 그거는 처리하고 가는 게 21대 국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임시국회 소집되면은 보좌진 분들도 바빠지시겠죠. 뭐 이런저런 준비하시느라.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주 오찬 회동 통해서 재협상되는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의 김주범 선임비서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가락요금소 진입램프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감전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남원주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이천터널에서 서종 사이로 7km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후 서울 시내 진입해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뉴스 검색에서 마약이라고 쳐보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 마약 사건 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요. 대낮에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요. 또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생리대에 숨겨서 들여오기도 하고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이미 했지만은 이 마약 범죄 수법은 또 진화하고 연령은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님 모시고 마약 범죄 실태 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은요 지금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이 마약류 사범 매해 늘고 있다 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에는 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자부심이 했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아주 옛날 얘기고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마약을 소비하는 소위 말해서 그 블루 오션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수요량이 그 많고요.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소비가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외국의 그 마약상들에 의하면 예. 소위 그 고수익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비싸다. 그리고 많은 수요가 각계각층에 있다. 오명이네요. 네, 상당히 오명인데요. 네. 그 구체적인 그 통계는 네. 일단 최근의 통계를 뭐 잠깐 살펴보면 예, 예. 1월, 2월 통계입니다. 예. 작년하고 그 비교해 보면 네. 30% 이상 이제 급증을 한 겁니다. 30%나 늘어요. 예, 작년 1월, 2월 동일한 그 시기로 그 봤을 때, 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3,500명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는 마약 그 위반 사범이 어느 정도 됐겠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그 개수 통계는 2만 4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 경향으로 본다면 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7천 명이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그 작년에 처음 2만 명대를 그 돌파한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아주 급증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근데 2만 명대도 잡힌 수만 했을 때 2만 명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잘 지적을 예. 해주셨습니다. 즉 암수율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 은밀한 이런 상태에서 익명성 숨기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검거되고 발각되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적죠. 잡힌 것만 이렇다고 봤을 때 네네. 그럼 실제 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30배 이상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무려 60만 명 정도 되는 것은 아니냐. 네.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이 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네. 바로 내 옆에 있는 엄청난 문제로 다가와 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 마약에 취한 이런 사람이 그 등장하는 거 하면 네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단속처럼 마약 운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간이시약 단속 같은 예. 거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간이시약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15개 종류를 마치 음주운전 하는 것처럼 빨리 신속하게 이 검사와 검색 결과가 필요하니까 말이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혹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특별한 계층, 특별한 직역에서만 마약이 유통됐는데 지금은 뭐 청소년, 뭐 운동선수, 뭐 얼마 전에는 저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사실은 또 예. 자기 후배들을 시켜서 또 오남용의 목적으로 이런 또 처방도 의뢰하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는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된다. 국가 안보 차원. 예, 왜냐하면 근로 의식이 사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요즘에 제가 아까 통계 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청년층에 의한 급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청년이 주가 돼야 되는데 마약의 그 위험성은 한 번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단약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하기에 너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그 국가의 이 청년의 미래 또 국가의 예. 미래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른바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있지 못하고 좀 방치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비판을 가하고 싶은 대목인 이 거죠. 숫자도 숫자인데요. 이 마약 밀수 방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을 일단 뭐 보게 되면 예. 관세청 1월 하고 3월 네. 그 결과인데요. 일단 이것도 역시 이제 검거되고 압수하고 발각된 것에만 그렇겠죠. 국한된 거죠. 예. 뭐 국제우편 같은 경우 62kg, 특송화물 57kg이 발각이 되고 네. 여행자 22kg 했는데 이건 이제 양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양이 늘어났다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질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른바 바디 패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죠. 몸 신체 안에 예, 신체 안에 조그맣게 이제 그런 비닐로 싸갖고 예. 자기가 먹고서 이게 소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약까지 함께 먹고 네. 약 200개의 그 조그만 동아리로 봉지로 만들어갖고 네네. 사람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국제우편 뭐 특송화물 여행자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 상당히 이 새로운 방법으로 많다. 그리고 또 지금 해양도 그 바닷속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네네. 이게 그 지난주에 이게 검거가 됐던 것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배가 있으면 네네. 그 배 밑에 여러 가지 해수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죠. 따개비가 이제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따개비 등등을 어떻게 이용을 해갖고 고속에 이제 숨겨서 들어온 게 된 거죠. 야. 근데 이게 잠수부가 그걸 우연히 그걸 청소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하게 된 우연히 것입니다. 발견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알고 찾은 게 아니라. 네, 그 부산에서 역시 이 밀수와 관계된 것인데요. 예. 이 마약류 양으로 봐도 부산에서 100kg, 예. 그다음에 울산에서 28kg이 예. 포착이 뭐 되었던 뭐 이런 것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늘, 뭐 바다, 물속, 물속, 뭐 진짜 사람 신체. 그리고 이제 해외 또 직구 예. 뭐 이런 등등을 뭐 통해서 아주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마약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보면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커다랗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급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로 들어오는 거 또는 이제 숨어서 들어오는 관세청에 또 신종 마약은 이 마약견이 그 탐지를 못합니다. 뭐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마약견이 미리 각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차단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역시 수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수요를 줄이는 거죠. 수요를 줄이는 것은 마약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예방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있어야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검거를 하고 나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과 치료를 시켜주는 그렇죠. 수요를 줄이는 이런 정책 네. 이것이 이제 동시에 지금 그 진행이 돼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일단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6865님 제가 56년생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말뿐인 단속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범한 단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또 밀수 방법도 방법이지만 일단 이게 들어오면 이 구매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쥐어지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뭐 제가 그 표현을 하게 되면 예. 뭐 종합
마약 상거래 플랫폼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비밀 온라인 마약방을 만들어서 네네네. 어떻게 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 인멸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국가의 이를테면 마약 정책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공유를 하는 이런 그 사이트가 생긴 거죠. 정말 종합 그거 포탈 사이트가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른바 거간꾼 또는 지게꾼이라고 예. 뭐 표현을 하는데요. 중간에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아주 우대 조건으로 뽑겠다. 이른바 구인 광고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뭐 이런 것이 이른바 포털 사이트가 네. 참 표현하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만 그곳에서 각종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수사를 피하는 방법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새로운 수사 기법에 대처하는 방법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런 마약과 관련된 지하 상권은 또 보호를 하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면에서 이제 진화 발전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광고 뭐 등등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일단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청년이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10대 마약 사범이 점점점 는다는데 이렇게 느는 이유 역시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대들이 마약을 손에 접하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기회 구조가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그 얘기는 뭐냐면 10대들과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SNS를 상당히 숙련돼서 그렇죠. 쉽게 이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태어나서부터 SNS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럼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단 또 이렇게 다른 마약 광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홍보에 넘어갈 수도 있죠. 호기심 때문에. 뭐 그러한 기회 구조가 이제 용이하게 된 뭐 이런 점도 있고요. 예. 또 어쨌든 청소년들의 문화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인가 좀 이런 마른 체형을 또 원한든가 또는 뭐 근육을 또 뭐 이렇게 조금 강화하는 것을 또 뭐 원한다든가 네네. 또는 혹시 이건 또 다른 중요한 또 측면이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학교 생활에 좀 소외되고 주류 문화에 좀 배제되게 되면 네. 사실 또 이런 마약의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지금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본다면 청소년이 오히려 마약 왕으로 예를 들면 40대보다 더 실적이 높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네. 또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약 공급자에서도 10대, 20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네. 또 사용하는 이런 수요자의 면에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요층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10대, 20대가 구매력이 그렇게 강한 층은 아닌데 마약 값이 또 싸졌나요? 그 점도 사실은 한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피자 한 판 값이 예. 마약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값이 된다. 피자 한 판 값. 피자 한 판 값이 용돈 말이죠. 조금은 모으면 예. 되네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위 부분 문화라고 하는 집단 문화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마치 그것을 해야 무슨 조금 더 문명적인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건 왜곡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종합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아까 통계에서도 보게 되면 네. 뭐 최근에 뭐 1월 2월 달만 해도 작년 똑같은 동시기에 비해서 네. 4배가 이제 급증했고요. 아주 원시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10년 전에는 10대의 마약 사범이 불과 한 50여 명에 그쳤던 거죠. 네네. 그런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500명까지 이렇게 이뤘다고 본다면 1,500명. 청소년이 지금 이게 마약에 가장 취약한 이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네네. 하면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렇습니다.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약들 말고 정말 여러 가지 신종 마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참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이제는 뭐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펜타닐 같은 거는 오히려 옛날 게 됐고 이것보다 더 신종 마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추세가 좀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등의 세계의 이 마약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구조식을 새롭게 변형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싼 값으로 뭐 공급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예. 그 틈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수요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작년에 유엔의 한 통계에 의하면
화학 구조식만 좀 바꾸면 이게 신종 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일주일에 신종 마약이 7개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그 마약 관련된 그 법제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약이다.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야 사실은 이제 그 수사도 할 수 있고 검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여가 가능한 것인데 이게 시차가 마약류 지정하는데 시차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고 근데 새로운 마약은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뭐 계속 나오고. 몇십 건씩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예. 지금 뭐 부득불 임시 마약류 지정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마약류를 그 지정을 해서 예, 예. 무엇인가 시간에 뒤처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마약으로 일단 그 검거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뭐 재활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예. 또 공급에 있어서 차단에 관한 정보도 그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혹하게 되면 그 신종 마약이 국내에 지금 유입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는데 네. 그에 그 반해서 또 마약류 검사라든가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속도를 따라가지 속도가 못 따라가고 못한다. 있는 네. 뭐 그런 현재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전에 그 영상 보니까요. 마약 수사하는 경찰이요. 문을 탁 열었는데 바로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 마약이 새로 만든 마약인데 그만큼 그냥 냄새 정도만 맡았는데도 확 들어와서 넘어가는 경우 그렇죠. 사망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던데. 근데 그것이 독성이 상당히 독성이 지금 상당히 그 이제 심해지고 심하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마비시키고. 뭐 그러한 예. 이제 신종 마약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쉽게 그 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마약 수사 기법도 좀 다양해졌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다양해진 마약 수사 기법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 마약 수사 기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뭐 소개하는 것은 조금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상선에서 하선을 내려가는 수사.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망을 검거를 하고 네. 그러면 그 공급망이 어떠한 루트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수사가 이제 있는가 하면 네. 아니면 이제 실제 그 구매자를 타고서 네. 실제 공급자는 이제 누구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그 수사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책만 잡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총책부터 그냥 일망타진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최근에는 사실상 이런 그 거래를 이른바 뭐 던지기 수법, 그 다크웹 그리고 실제 그 금전적인 거래도 화폐로 하지 않고 통장을 하지 않고 네. 코인으로 또 하다 가상화폐. 보니까 예, 예. 가상화폐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금융 수사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지금 작동이 돼야 되는 공조를 좀 해서. 예, 뭐 그런 면에서 좀 그 새로운 수사 기법이 상당히 그 필요하고요. 뭐 DEA 그러니까 그 미국의 마약 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잠복 수사라든가 뭐 위장 수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 어떤 플랫폼을 아예 운영을 하는 거죠. FBI나 DEA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마약 수사 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일망타진의 아주 중요한 수사의 효과성이 있는 기법이 되겠죠.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일반적인 수사 기법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질환 범죄 수법에 좀 맞춰서 위장 수사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수사의 권한이랄지 방식을 좀 확대해야 된다. 물론 우려도 있지만은 위장 수사가 지금은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하고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위장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례의 그 입장이 말이죠. 예. 그 이른바 뭐 위장수사, 함정수사는 그 두 가지 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마약에 대한 구매도 의사도 없는데 그와 같은 생각, 범의라고 얘기하죠. 예. 이것을 유발한 거, 수사기관이. 네. 이것은 원래 그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회만을 이제 제공한 거. 이것은 여전히 적법한 거죠. 판례상으로.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놔야 예. 이런 그 마약 그 수사관들이 이 자신의 여러 가지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와 비슷한 이른바 잠입 수사,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영역은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법 조항이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그 마약에 대한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네. 사실상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음란물 수사에 관한 것에 위장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듯 지금 그 마약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예. 소위 말해서 내가 사실은 형사인데 신분증이 좀
사실은 가짜로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허용이 돼야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약을 회피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검거하는 수사 기법은 지금 사실은 땅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위장 수사에 대한 합법성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범위를 유발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철저한 규제와 통제와 훈련에 입각한 그와 같은 잠입 수사, 위장 수사에 권한을 줘야 예. 이런 마약 수사에 정확한 혁신적인 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시간이 많진 않네요. 1분 남았는데요. 짧게요. 네. 어쨌든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치료와 재활, 예방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지금 국내에 컨트롤 타워가 좀 부족하다.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래 컨트롤 타워는 이제 있어야 되죠. 예. 근데 그 컨트롤 타워가 어떤 뭐 수사 중심으로 처벌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라고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공급 차단과 그 수요에 대한 억제 그렇게 하면 교육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강조한 것처럼 재활과 재활, 치료를 할 수 치료. 있도록 예. 지금 지정된 그 병원이 약 그 20여 곳인데요. 실제로 재활 치료하는 병원이 한 2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2만 명 지금 검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치료되고 재활이 안 된 채 사회에 나오게 되면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범을 하게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는 균형 맞는 알겠습니다. 범정부적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마약은 뭐 1시간짜리인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4살 서원이의 부모님은 모두 청각장애인입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지만 사랑스러운 옹알이도 듣지 못했고 서원이란 이름도 불러주지 못한 아빠와 엄마. 가정에서 받는 언어 자극이 부족한 탓에 서원이의 언어 능력은 겨우 20개월 정도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언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서원이네. 몇 년 전 산업재해로 근로 능력을 잃은 아빠와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언어 치료 대신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눈빛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인데요. 서원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서원이가 아름다운 말들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렇게 서쪽과 해안, 강호수 주변으로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은 수준인데 황사 영향으로 강원 영동, 경북 대구 쪽에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발원한 황사가 대부분 한반도 북쪽으로 떠서 지나가고 있지만 일부 하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황사의 영향을 당분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높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량의 비가 좀 뿌려지겠습니다.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0.8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26도로 5, 6도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일부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 당분간 25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3도 등 8도에서 16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 낮 기온 서울 26도 등 19에서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서해 남해 제주 해상에 안개가 짙겠고요. 오늘까지는 동해안에 나올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4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에서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했습니다. 학대 등 폐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 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요.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고요. 스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청취율 조사 관련 전화일 겁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방송 중에 또 사연 보내시면 이 기간 맞아서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뉴진수. 대체 왜 이렇게 참패했을까? 또 총선에서 계속된 패배 이유는 뭘까?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은 일단 야권에 내주고 시작하는 것이 굳어지는 건가? 보수의 가치는 사라진 건가?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할 총선 백서 구축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팀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 현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앵커님 결혼 소식이 들리는데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개인적인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한테도 오픈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2012년이죠. 19대, 20대, 21대 이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께서 계속해서 당선됐던 곳이 서울 마포갑인데 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599표 차로 따돌렸고요. 전례를 보면요. 마포갑 지역이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우세 지역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뭐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대흥동 이런 곳에서 유권자 분포나 지지층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마포갑 지역이 계속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38선이다 네네. 생각했고 딱 38선의 결과가 나왔죠. 38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 말씀하셨지만 농내원의 3선, 4선 하셨죠? 네네네. 네. 그리고 아버지인 노승환 의원이 그렇죠. 해서 합의 아마 9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장 돼서 한 40몇 년 한 번의 예외 빼고는 무조건 파란색이었는데요. 예. 노웅래 의원이 비록 불출마하셨지만 소위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의 뿌리, 심어놓은 나무의 뿌리가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599표 못 얻을 숫자인데요. 예. 정말 국민 여러분들, 마포 구민께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예. 개표 초반에 많이 좀 밀리시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이렇게 쫙 올라오셨고. 예, 8시간 개표 방송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밤새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의 당선, 수도권 험지에서의 승리는 이게 한석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목소리도 있고요, 당이.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좀 궁금해지긴 한데, 네.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원구성 때는 상임위 법사위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난주인가요? 제 이름을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조사에 넣으셔가지고 네네. 당대표 여론조사에 넣으셔서 제가 제 숫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당대표는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아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희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자의반 타의반 총선 패배 원인과 당 체질 개선을 위한 백서를 쓰는 단장을 맡았는데 네네.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당을 맡아서 정말 다가오는 지선까지 한 2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네. 정말 뼛속까지 바뀌는 환골탈태의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누구도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도전 의사도 없지 않으시다. 손들고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빗자루 들고 마당이라도 쓸어야겠죠. 네. 그럼 앞으로 행보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 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새로 관리형으로 간다는 얘기는 잡혔지만은 조경태 의원께서 좀 마음을 굳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나요? 이제 만약에 당이 희생을 요구하면 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언뜻 보고 왔고요. 네. 제가 평소에 아는 아마 6선의시죠. 당의 가장 최중진이신데요. 네네. 어려운 결심하셨다. 역시 선배님들답다. 저는 이게 한 2달 정도 예상되는 비대위원장, 네. 중진 의원으로서는 좀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선배님들이 손들고 나와주시기 너무 좋다. 제 내심 비대위원장 중진이 안 하면 다음 주 1월까지 안 나오면 네네. 초선한테 맡기자 이런 말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그 누구도 몸살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조경태 의원님이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한 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총선 백서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일단 TF 위원장 맡으셨는데 TF면 혼자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시고 또 백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예, 지금 위원회 지역별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렇다고 호남과 영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참패한 충청까지 그래서 지금 인선에 관련한 위원회 관련한 회의를 막 마치고 왔고요. 네. 아마 빠르면 내일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254명 출마자 전원 그리고 당직자분들 그리고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최대한 넓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하시고요. 네, 저희 당의 선거 총체적으로 전략은 어땠는지
공천 과정은 어땠는지, 메시지는 어땠는지, 조직은 어땠는지, 여의도 연구원의 지원은 어땠는지, 아주 중요한 당정간의 관계, 또 대통령과 용산의 방향과 방식, 태도는 도움이 됐는지 정말 날 것 그대로 물어보고 이 결과를 가지고 관계자분들, 뭐 공관위원장님, 뭐 비대위, 여의도 연구원, 조직 분들하고 면담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한 뒤에 저는 이 과거에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 삼는 백서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건설적인 비판. 그럼 다시는 이런 뼈아픈 패배,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참패한 게 처음인데요. 보수 정당으로서. 다음부터 이기는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5가지만 뽑자면 뭐냐. 그러니까 5대 핵심 과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희 백서의 아마 활용 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면밀히 만드셔야겠지만 이것도 오래 걸리면 관심 시들해지고 잊힐 수 있단 말이죠. 뭐 언제까지 목표로 만드시겠다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주요 내용들, 패배 원인 분석, 향후 방향은 아무리 늦어도 당대표 선거 전, 당대표 레이스,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해야 될 것 같다. 뭐 책 쓰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주요 내용, 뭐 언론 발표나 회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과정은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함으로써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마치 다음 대선 주자의 전초전.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뭐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도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임무를 맡아야 될지로 이렇게 논쟁과 관심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백서를 만들면은 이 백서는 물론 당 관련된 분들 다 제공하시겠지만 혹시 용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을 하시나요? 네, 당연히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용산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백서 만드는 과정으로도.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뭐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용산과 정부 여당은 공동 운동체였다. 선거에서. 따라서 그쪽에 대한 의견 수렴 반드시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4년 전에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미래통합당 당시에 백서를 냈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패인 위주의 분석이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가 잘 안 담겨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백서 무용론도 일부 나왔었던 게 당내 친윤계가 지금 건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책임론이랄지 뭐 수직적 당정 관계랄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백서에 담길 수 있을까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안 담으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아까운 종이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저도 쉬지도 못했는데 선거 끝나고 뭐 이런 일 맡을 이유도 없고요. 백서를 쓰고 받아 묻어버린다 땅에. 그러면 저희 당도 같이 묻힐 겁니다. 오늘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이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당이 하라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강북 험지에서 당선됐다.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분들도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들 죽겠다는데 수출 잘 된다는 소리만 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죠. 어쨌든 특히나 김재섭 당선인까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뼈아픈 소리 아닙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축제를 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99표 차이로 이겨서 그런지 제 정서는 낙선자분들에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뭐 잘나서 이겼지라는 생각은 없고요. 정말 1도 없고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김재섭 당선인처럼 당이 하라는 것 반대로만 했다. 그랬더니 됐다. 이런 쪽에 가까우신가요? 선거 이번에 치르시면서. 뭐 저희가 선거할 때는 당이 하라는 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선거는 그냥 알아서 치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다만 이제 민주당과 저희, 그러니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저는 서울이니까 민주당 서울시당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역량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인식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서울 예를 들어 후보들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누구 한 명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역량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또 하나가요. 수도권 민심을 너무 외면했다. 뭐 이른바 영남당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반대로 아니 선거 이끌었던 분들 봐라.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 수도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느 입장이세요? 맞습니다. 예. 뭐 인물 자체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겼어야 된다. 뭐 결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네. 저는 확장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에 실패요?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예. 언젠가부터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도 우파 정당인데 네. 보수 이퀄 보수의 상징.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수 이퀄 영남, 예. 보수 이퀄 강남,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죄송합니다 남자. 요 프레임 안에만 있으니까 네.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수도권의 경우는 5%만 더 했으면 네. 민주당에서 5%만 갖고 왔으면 당선될 지역이 수십 개 넘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잃어버린 5%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이거는 소위 하드코어 보수 극우로 갈 게 아니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잃어버린 5%를 수도권에서 어떻게 다시 찾을까라는 거고요. 그것은 뭐 특정 인물이 다 수도권 중심인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영남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영남 자민련이 된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물론 영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선거를 또 중심에서 이끌었던 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실 텐데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 한 사람에게 너무 올인했다. 그리고 기대도 너무 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전략이 있었는가 하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의 공도 있을 거고요. 과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한 마당에 모든 사람의 책임이죠. 저 조정훈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이겨서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작년에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할 때 수술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국민의힘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술칼이 되겠다. 기꺼이. 근데 솔직히 마포갑에 공천 받고 나니까 이게 마포를 못 나오겠더라고요. 중앙정치에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다. 네. 기여를 못했다. 비록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으로 꽤 많은 분들 영입하긴 했지만 네네. 부족했다라는 생각, 저보다 좋은 후보들 당선되는데 기여 못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비대위원장, 뭐 여의도 연구원 다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예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51%냐 49%냐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으로서 한동훈은 할 역할을 다 했겠죠. 정말 초인적 힘을 일정이 이게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네네. 과연 방향성이 옳았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의 스타, 톱스타에 맡겨서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전적으로 맡기는 게 맞았느냐.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복귀해봐야 될 시간이죠. 예. 문제는 용산이야.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용산도 역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용산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치른 거죠. 네. 그래서 용산도 과연 총선 기간 중에 저는 특히 의대 정원, 예예.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런 의사분들과의 협상, 갈등이 분명히 예상되는 거를 총선 전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협상을 좀 해봤습니다만 네네. 협상이란 건 시간에 쫄리는 측이 집니다. 네.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돌아보면 다들 있죠. 네. 다만 제가 아직 용산의 입장을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백서 과정에서 그렇죠.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네. 현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의제를 놓고 양측이 상당히 조율 중인데 어쨌든 오늘도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실상 빈손이었어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로 잘 아시겠지만은 민생지원금 25만 원, 향후 민생 대책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특검 관련된 얘기들도 언급을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뭘 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제를 펼쳐나가자는 쪽이었다라는 오늘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그게 테이블에 올라가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예. 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났던 거의 2년 가까이 안 만났던 거죠. 네네.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안 만나셨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안 만나다가 만나는 것처럼 네. 굉장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다. 뭐 당연할 거고요. 네. 또 이 과정이 쉬울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약간 힘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에게 둘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한쪽은 총선에 이긴 승전, 또 한쪽은 패전. 예. 뭐 이렇게 해서 막 정전 협정하듯이 만난 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의 책임자이고 예. 민주당은 22대 국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치인으로서 네네. 이 국가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팍팍하고 어려운 민생을 책임질 수 있을지를 놓고 본다면 민생이 어려우니 저는 이런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25만 원 지금 다 주자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과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은 무엇인지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을 있으니 이걸로 갑시다. 뭐 이런 거 논해보자. 예.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 뭐 한두 번에 더 시도가 있을 거고요. 네. 너무 아직까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짧게요. 차상병 관련 특검은 받는 게 낫다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그 반대세요? 최상병 관련 특검은 지금 문제 의식은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공수처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도 함께했고요. 총선 이후에 소통 행보도 이어오고 있고 신임 수석들도 직접 소개도 하고 간단하지만 질의응답도 받고 이랬습니다. 평가도 좀 들어보고 그 약식 회견 있잖아요. 도어스태핑. 이거는 되살리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처음에 메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처음에 좀 어색한 면들이 있어서 중단하셨는데요. 네.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 하셔도 된다. 매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한 번. 정례화 시키는 거. 그리고 기자들한테 까칠한 질문도 받으시는 거 좋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글적글적하는 모습. 네. 저는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이제 좀 진정으로 국정에 임하는구나. 좋은 모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통령이 야당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건데 실은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소통의 대상은 국민이죠. 예.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하다면 그 자신감으로 야당과의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차기 원내대표는 또 어느 분이 맡으실지 벌써부터 관심인데 일단 여러 가지 분들 거론되지만 최대 관심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께서 출마하실지 여부인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 원내대표는 뭘 하는 역할인가. 거기에 따라서 누가 제일 적합한가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이겠죠. 네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법률, 법안들을 통과 여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와의 조율이겠죠.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안이냐. 따라서 협상 능력과 소통 능력이 가장 원활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네. 마치 이제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이 필요해서 협치의 대상인 것처럼
원내 대표 또한 민주당과 대화를 뭐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과 소통 능력이 있으시고 또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도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뭐 그게 특정 인물 누구다라고 말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 기준으로 108명의 당선인들이 고민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투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떻게 당권에 도전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선택이겠지만 예. 국민의힘의 아주 희소한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일찍 등판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한 120일 불꽃처럼 태웠거든요. 네네. 재충전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우리 정치 국민의힘에서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네. 조급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개인기는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국가를 향한 비전과 철학을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당의 총선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값이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3번 졌습니다. 네.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유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술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아픈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안 가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네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어디가 아픈지 솔직하게 그리고 아무리 부끄러운 환부락도 수술실 위에 올라가서 의사에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수술 받을 용기. 네. 수술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백서는 어디가 아픈지 환부를 드러내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술 받을 용기는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네. 이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서가 묻히면 당이 묻히는 거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005님 조정은 의원님 합리적이고 응원합니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안성분기점에서 오산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는데 오산 일대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부근,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 정체만 16km나 되고요. 더 가서도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와 청계요금소에서 청계터널 일대,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성남에서 성남요금소 사이와 또 서안암 부근, 다시 광암터널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복정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온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를 갖고 오늘인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사직서 제출을 한 지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서울에 이른바 뭐 빅5 네. 서울 수도권에 빅5 병원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직은 의료진 이탈이 뚜렷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빅5를 포함한 주요
대형 병원은 큰 변동이 없고요. 네. 서울 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공식 제출된 사직서는 없다라고 밝혔고 서울 아산병원 측에서는 오늘자 사직 의료진은 없다. 그리고 서울 삼성병원에서는 성균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정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사직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뭐 사직 현황 파악할 수가 없다는 입장도 있는 거 보면은 뭐 바로 즉각적으로 의료진 사직을 좀 집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일부 교수들은 수술 예약 등의 개별 일정 때문에 사직 희망 날짜를 자율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내달 1일부터 사직하는 교수도 있고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설정을 해뒀던 교수들도 있습니다. 네. 세브란스의 경우도 사직서 제출은 25일에 했지만 오늘 오후 회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직 날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근무 상황도 다르고 사직 네. 여부도 개별 진료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의대 이런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관련해서 결정이 이제 유감을 표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제출된 사직서가 많지 않고 또 수리도 안 될 거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유감을 표했고요. 네.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만한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언급까지 했네요.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지금 변수가 돼요. 법적으로요?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교수들은 3월 25일에 제출을 한 경우는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사직서를 대학 본부나 병원에 내지 않고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출된 사직서를 의대 학장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학 본부에 제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직을 하려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앞둔 이런 교수분들이 병원 소속이냐, 네네. 대학 소속이냐 이것도 변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요. 예.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맞고 제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 면직을 해줘야 한다는 것 역시도 대법원 판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법적 쟁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 교수들과 병원이나 대학 사이에 계약 관계가 다양하다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 이런 계약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여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랄지 뭐 1년 유예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라고 딱 잘랐네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나 네네.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의대 교수들의 아직 사직 움직임이 미미하다라는 뭐 평가 속에서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고 또 뭐 반쪽 출범이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의료개혁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네.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일단 특위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됐고요. 예, 그리고 특위위원회는 위원장
6개 정부 부처 위원,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렇게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 추천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사단체 쪽에서도 1대1 대화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가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경제 관련된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실질 국내 총생산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났다. 이렇게 깜짝 발표가 있더라고요. 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속보치 기준 1.3%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나왔던 전망치 0.5%, 0.6% 정도였는데 이걸 감안하면 깜짝 성적이다라는 것이 중평이고요. 네네. 2021년 4분기에 1.4% 이후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분기에 0.3%를 기록을 했고 지난해 2, 3, 4분기 계속 0.6%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까지 합치면은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분기 GDP 성장률 1.3% 이렇게 올라간 원인 시장에서 나왔던 전망치보다 굉장히 높게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수출 호조와 토목건설 회복세가 컸는데요. 수출은 정보통신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토목건설은 2.7%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도 0.8% 증가가 해서 의류 등의 재화,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에서 모두 늘어났고요. 정부 소비에서도 역시 0.7%가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8% 성장을 해서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밖에 전기가스 수도업,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의 제조업이 1.2% 성장을 했고 서비스업도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농립업에서는 3.1%가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가요. 1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라는 증가율도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실질 GDI는 실질 GDP에 더해서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1분기 실질 GDI 증가율은 2.5%였습니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인 1.3%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8년 3개월 만에 분기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에너지 원료 가격은 내려가면서 이득을 많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수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가게마다 여러 가지 물가 부담도 있고 살림살이가 그렇게 체감되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느낌은 받으시겠지만은 그래도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2017년 3분기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재부는 이를 두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의 성장의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내수가 반등하면서 수출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 이런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1분기 이렇게 성장률이 되게 좋게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네, 기획재정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백브리핑 내용인데요.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정부가 전망했었던 연간 2%대 초반에서 2% 초중반대로 올라가는 성장 경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망치는 6월 말쯤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분기 성장률 1.3% 봤는데 2분기 성장세도 이런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한 0% 정도로 일시 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예측이고요. 그리고 1분기에 내수 증가가 전년보다 1.1%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민간 소비 회복에는 당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지표도 부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3분기, 4분기에 각각 0.5% 정도의 성장률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올해 성장률은 최소 2.6%가 된다. 전반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밝아진 것은 맞다. 또 이렇게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청취자분들 많이 쓰시겠지만은 또 젊은 층 위주로 또 많이 쓰시겠지만 틱톡 이게 뭔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중국의 바이트댄스에서 제공하는 숏폼이죠. 세로형의 짧은 동영상에 전 세계적 유행을 만들어낸 플랫폼입니다. 네네. 월간 활성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16억 명 이상이 되는 수준이고요. 네네. 그런데 미국 정치권과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을 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 아까 말씀하신 이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에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인 거죠? 네, 이 법안에 따르면 270일 안에 미국의 사업을 틱톡 쪽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한을 대통령 권한으로 90일 더 연장할 수는 있는데요. 네. 270 더하기 90, 360일이기 때문에 바이트댄스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1년 가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이를 서명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가에서는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일찍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근데 또 이 틱톡 CEO가 안심해라.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간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쇼우지추 틱톡 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에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신 있다.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다. 법정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팩트와 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틱톡 측에서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것처럼 법정 투쟁에서 이길 수도 있나요? 틱톡 측에서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의 수정 헌법을 보면 1조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침해한다. 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틱톡 금지를 했을 때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몬태나주에서도 틱톡 금지를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2023년 12월 주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고요. 다만 틱톡 금지가 아닌 매각 강제 쪽으로 이번 법안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틱톡 사용자들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반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매각을 강제로 하더라도 그럼 인수자가 누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큰 규모의 액수를 요구를 할 텐데 이게 또 마땅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요. 추진 의원들에게도 항의 전화가 쇄도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7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틱톡을 통해서 뭐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개인 창작자부터 중소기업 관계자들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이런 반대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면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9조 원 이상 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감당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나마 구글이나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이 인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인수를 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이 틱톡 계정을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다. 이런 방침이 나와서 이 논란이겠어요. 네, 바이든 캠프는 지난 2월에 의회에서 한창 틱톡 강제 매각법이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틱톡 계정을 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선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미국판 내로남불 논란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바이든 캠프 계정 게시물에 킵 더 틱톡을 지키자와 같은 댓글을 달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뭔가 입장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백악관에서는 법안 내용이 틱톡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강제 매각에 대한 법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미 틱톡 매수에 관심 있는 미국인 투자자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매각이 이뤄질 것이고 또 틱톡도 계속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고래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이 최근에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잇따라 폐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어찌된 일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밝혀졌는데 지난 2월에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돌고래 수족관 거제 시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잇따라 숨졌는데 이게 논란이 커진 이유가 그 수족관 측에서 돌고래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을 투여하면서 돌고래 시조에 계속 출연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돌고래가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됐고요. 또 최근에 나온 논란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새끼가 출산을 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에 걸렸다, 또 약도 투여했다, 근데 쇼를 진행했다. 돌고래가 약을 투여받을 정도로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먼저 이제 노바라는 큰 돌고래는요. 지금 14살인데 원래 한 큰 돌고래가 한 40살 정도까지 살거든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그 장염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장꼬임, 장꼬였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약을 투여받고 그랬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부검을 했는데 그 돌고래는 불이라고 해서 좀 길잖아요, 입이. 거기에 열상이 발견이 됐어요. 열상이라는 건 이제 뭐에 부딪혀가지고 뭐 상처가 났다는 건데 그 증언을 보니까 이 돌고래가 계속 그 벽에 혼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행동은 돌고래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렇게 보통 들이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자해 행위처럼. 그렇죠. 일종의 자해 행위인데 이제 그럴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염전이 생겨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들리고 있죠. 지금 노바 말고 다른 돌고래 또 아까 줄라이도 숨졌는데 줄라이는 어떤 상황에서 죽었나요? 줄라이는 18살인데 뭐 정맥염과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뭐 계속 돌고래 쇼에 나갔고 결국 열흘 뒤에 폐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사 이후에 이제 해양수산부, 환경부, 뭐 경상남도 해가지고 합동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점검 결과 뭐 수온 조절기도 갖추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돌고래는 그 수온에 맞춰 가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수온 조절기도 없이 이 우리나라 기온에 노출됐으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컸겠죠. 뭐 어쨌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동물 복지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또 수족관이나 이런 곳들이, 장소들이 민간의 시설이다 보니까 정부가 또 개입하는 거에 한계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제 시월드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뭐 민간 수족관이면 그 돌고래가 우리가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물건이거든요. 소유물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이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제 시월드라는 곳은 2014년에 거제시가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자본이 15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 대신에 거제시가 한 2,500평을 무상으로 30년 동안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 6년 동안은 경영 수익 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액이 안 되면은 이제 보전까지 받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30년 동안 영업을 보장하기로 한 건데요. 뭐 거제시 쪽에서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의 예상이 연간 27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는데 제가 2020년 가장 최근의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2019년 매출액이 37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9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코로나19 팬데믹 전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리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뭐 거액의 투자도 받고 또 시유지도 상당 기간 무료로 제공받고 뭐 만약에 수익이 좀 모자라면은 보존도 받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지역 경제가
이것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거다 예상을 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때 2014년에 건립 직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다가 제주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직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분위기가 돌고래 수족관은 좀 반인권적이다, 동물복지 안 좋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설을 지었다는 게 좀 문제였고 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또 무리한 예측을 했고 결국은 지금은 거의 매년 관리 부실 그리고 동물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거제 시월드 문제가 국감장에서 또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매년 국정감사에 그냥 단골로 나오는 주제인데요. 거제 시월드가 문을 연 게 2014년인데 최초에 들여올 때 한 20여 마리 가지고 영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월까지 모두 14마리의 돌고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1.3마리가 죽는 셈이에요. 1년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계속 알려지면서 이제 죽음의 수족관이다.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합동 점검을 나가고 그러는데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암컷하고 수컷의 생활 공간도 분리하지 않고 또 과도한 체험 활동도 이어져 가지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관람객이 돌고래 등을 타고 이렇게 딱 헤엄치는 풀장을 돌아다니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돌고래 서핑이라고 해가지고 돌고래를 타고 서핑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돌고래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거제 시월드가 돈을 받고 이 돌고래 서핑이라는 체험을 진행해서 아주 그 인터넷에서 많은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심지어 법까지 개정해가지고 과도한 체험 활동을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아까 그 두 마리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것 말고도 새끼를 출산하는 게 밝혀졌다. 그런데 논란이다. 새끼 낳은 거는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왜 논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돌고래 입장에서 보면 수족관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야생에서 잡아오기도 했는데 인위적으로 수컷의 정자를 빼내가지고 인공 증식을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국내 법률이나 해외 법률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수족관을 폐지하는 쪽으로 각국이 다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 3월에 야생생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멸종위 기종은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을 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돌고래를 타깃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돌고래를 모리 사냥으로 잡는데 이 큰 돌고래를 수입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족관 내에서 번식하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닌 거죠. 근데 또 수족관 측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돌고래는 어쨌든 수족관의 재산인 건데. 기존의 수족관에서 번식을 시키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2023년 작년에 동물원 수족관 관리법이 또 개정을 했어요. 이거를 또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돌고래를 또 말하는 건데 돌고래를 신규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입하지 말라는 조항인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보유라는 게 출산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환경단체에서는 뭐 인공증식이나 출산도 신규 보유에 해당하니까 번식까지 금지시킨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수족관에서는 보유는 출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제 거제 시월드한테 뭐 인공증식 사실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 해석은 번식까지 금지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법조항 해석을 두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돌고래 수족관 관련된 얘기 또 돌고래 폐사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돌고래가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서울대공원이 돌핀 프리 선언을 해가지고 돌고래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퍼시픽랜드라는 제주도 수족관도 폐업을 했죠. 작년에. 근데 지금 현재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요. 큰 돌고래 15마리, 흰고래 5마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바로 이 거제 시월드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에 흰고래 한 마리가 있는데 바다 쉼터로 내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다 쉼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생추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야생에서 잡혀온 개체들은 야생 방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야생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새끼 때 데려와 가지고 잡아와 가지고 좀 기억이 없거나 수족관에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최대한 야생과 가까운 환경의 바다에다가 좀 내보내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북 영덕에 대진항을 지금 해양수산부가 후보지를 잡았고요. 지금 계속 시도는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돌고래에 대한 대우랄까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동물에 비했을 때는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돌고래가 이제 뭐 좀 자의식도 있고 이를테면 거울을 볼 줄 아는 동물이거든요. 자의식도 있고 좀 복잡한 의식 자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크게 느낀다. 그래서 이제 뭐 동물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돌고래를 여튼간에 야생에서 우리가 잡아와 가지고 불행의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생 방사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돌고래에게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전에 그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생각이 또 많이 나는데 제돌이 관련된 근황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또 제돌이 관련된 사례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점도 뭘지 한번 따져보고 싶네요. 예, 2013년에 이제 제돌이가 그 바다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동물권이라는 이 화두가 그때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 많이 변했는데 그 뒤로 이제 총 9마리가 이제 제주 바다로 돌아갔어요. 돌고래 씨를 하다가 그 중에 이제 4마리는 좀 실패를 했고 5마리가 성공해서 야생 무리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세계 최초로 그렇게 야생 방사를 해서 3마리가 야생에 가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복순이라는 돌고래가 있었는데요. 이 돌고래는 이 수족관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2번이나 사산을 했고요. 그런데 야생에 나가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돌고래가 살 곳은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다라는 걸 아주 잘 웅변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돌고래가 우울증까지 걸린다니. 근데 또 바다로 돌아갔더니 완전히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니 참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점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2859님 드디어 청취율 전화 받았어요.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기분 좋네요. 뉴스레터 K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9193님 청취율 조사 가능성 있으니 꺼진 전화도 다시 좋아. 2867님 02로 전화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뉴스레터 KKKK 할 겁니다. 뉴스레터 K라고만 하세요. K 4번 5번 하시면 안 됩니다. 8681님 딸내미랑 학원 가는 길에 늘 청취하고 있어요. 활기찬 진행 기분 좋습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구적 참견 시점에서 거제 시월드 돌고래 이야기 다뤄봤는데요. 그래서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돌고래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